오늘 공부할 기업은 쿠팡입니다. 쿠팡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이 문자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개인정보 노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고객 계정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됐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및 배송지 주소록 등이 포함되고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쿠팡을 쓰는데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해 놀랐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기준 대이장에서 이미 주가가 6% 넘게 빠지고 있는데 본장이 시작하기 전 쿠팡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알고 가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로켓나우, 팝패치 등의 브랜드를 통해 리테일, 음식 배달,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2010년 김범석 대표는 7명의 창업 멤버와 함께 쿠팡을 설립했습니다. 초창기 쿠팡은 공동 구매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보면 쿠팡은 이미 이때부터 미국 상장 및 해외 진출 계획이 있었습니다. 2014년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에 배송이 되는 로켓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익숙한 서비스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유료 멤버십인 로켓 와우를 도입했습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당일 배송 등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여러 서비스 덕에 로켓 와우는 2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에는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핀테크 사업인 쿠팡페이를 출범했습니다. 2021년 회사의 오랜 수건이었던 미국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35달러였고 기업 가치 72조 원을 인정받으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티커 CPNG로 상장했습니다. 한편 2021년에 대만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2022년부터 본격적인 로켓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인 팝패치를 5억 달러에 인수하며 명품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음식 배달 앱 로켓나우로 일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역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쿠팡의 미션은 고객들이 어떻게 쿠팡 없이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회사 CEO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김범석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시절 현대건설 해외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공식 이름은 범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년 동안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했지만 6개월 만에 중퇴하며 쿠팡을 창업했습니다. 쿠팡의 사업은 제품 유통 사업과 신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 유통 사업의 경우 직매입 상품 판매 및 로켓 프레시 매출, 제3자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그리고 로켓 와우 멤버십에서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신사업의 경우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팝패치, 그리고 대만에서의 리테일 사업이 주요 수익원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보면 유통사업은 우리가 상품 주문할 때 쓰는 한국 쿠팡이고 신사업은 그 외 나머지입니다.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5년째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에 첫 분기 흑자 전환한 뒤로 거의 계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주가는 12월 1일 기준 2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후로 주가는 50% 넘게 떨어졌고 최근 1년 동안은 10% 올랐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10억 달러, 한화로 75조 원입니다. PER은 134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쿠팡의 12개월 뒤 평균 목표 주가는 37.5달러입니다. 6명의 애널리스트 중 5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쿠팡의 주주는 누가 있을까요? 현재 유통 주식수의 87%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16%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고 김범석 CEO가 약 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베일리 길포드, 모간 스탠리, 블랙락 등이 뒤를 잇습니다. 11월 초에 쿠팡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사업 성과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쿠팡 사업은 순항 중이고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 또는 FLC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확장 중입니다. FLC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가 물건을 쿠팡 물류센터에 입고만 시키면 보관, 포장, 배송, 반품 등 모든 과정을 쿠팡이 대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이 로켓 배송 서비스의 대상이 되니 좋고 쿠팡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어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나머지 신사업의 경우 대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초기 한국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고객 채택률이 나오고 있어 투자를 더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단기 손실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물류 및 풀필먼트 네트워크 전반에 자동화 기술을 배포 중이고 이는 향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3분기 총 매출은 9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걸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큰 사업부로 쪼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커머스 사업 또는 한국 쿠팡의 경우 3분기에 8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조정 에비타의 경우 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억 3천만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3분기 활성 고객 수가 2,470만 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것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Developing Offerings 또는 신사업의 경우 3분기 매출 1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1억 6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대만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적자폭 확대의 주된 원인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9,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EPS는 0.05달러입니다. 3분기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187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108억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140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102억 달러입니다. 총 자본은 47억 달러입니다. 9개월 전과 비교해 누적 결손금이 2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누적된 적자를 최근 발생하는 순이익으로 메꿔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동 비율은 106%, 부채 비율은 294%입니다. 9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유동 비율은 10% 낮아졌고 부채 비율은 20% 높아졌습니다. 쿠팡의 최근 5분기를 보면 전통적인 쇼핑 성수기인 4분기에 ROE가 15%, 영업이익률이 3.9%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3분기에는 ROE 8%, 영업이익률 1.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는 16억 9천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8억 8천만 달러가 유출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대만 물류 인프라 구축과 국내 자동화 설비 도입에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2억 6천만 달러가 유입되었고 그중 자사주 매입에 8,100만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12억 9천만 달러이고 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3억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현금이 13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쿠팡의 가이던스는 어떨까요? 작년 말 쿠팡은 2025년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물론 팟패치 사업을 제외하고 고정 환율이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가이던스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사업의 조정 에비타 손실 규모에 대한 기존 가이던스는 6.5억 달러에서 7.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9억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즉 대만 투자를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늘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프로덕트 커머스 사업의 조정 에비타 마진과 전체 조정 에비타 마진을 모두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2025년 3분기에는 이 수치가 각각 8.8%, 4.5%를 기록했습니다. 해석해보면 한국 쿠팡 사업은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구조를 완성했고 마진이 계획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포함한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마진이 10%를 찍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닝콜 후 애널리스트와 경영진 간의 Q&A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최근 네이버와 컬리의 파트너십이 런칭되었는데 이것이 쿠팡의 로켓프레시 GMV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로켓프레시의 성장률은 전체 비즈니스 성장률을 훨씬 상회합니다. 우리는 수년간의 투자를 통해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낮은 무료 배송 기준 등 최상의 고객 경험을 구축했습니다. 경쟁은 늘 존재하지만 우리는 고객 경험 혁신과 가격 경쟁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쿠팡의 대만 시장 점유율 추정치와 성장 속도가 궁금합니다.
또 대만은 한국과 다르게 문 앞에 택배를 두는 것에 제약이 있는데 이런 문화적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요? 구체적인 점유율을 논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확실한 건 대만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 한국 사업 초기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기대치를 상회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고 현재 자체 라스트 마일 물류망을 구축 중입니다. 또 모든 시장에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고객은 결국 다양한 상품, 빠른 배송, 저렴한 가격을 원합니다. 세 번째, 최근 젠슨 황이 한국에 GPU 공급을 약속하는 등 AI 이슈가 뜨겁습니다. 쿠팡의 AI 계획은 무엇인가요? 효율적인 내부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풀필먼트 자동화, 배송 경로 최적화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단계는 아닙니다. 쿠팡에 투자한다면 이것 때문에 투자하겠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쿠팡의 강력한 락인 효과입니다. 초반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견디며 규모의 경제를 실천한 쿠팡은 이제 월 활성 고객 수 2,470만 명의 거대한 유통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주문하면 내일 문 앞에 오는 혁신적인 경험을 한 소비자는 쉽사리 쿠팡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심지어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가입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와우 멤버십 가격이 월 4,990원에서 월 7,890원으로 인상한다길래 큰맘 먹고 해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물건을 주문할 때마다 배송비를 내야 하고 신선식품을 주문할 때도 배송비를 내야 하고 쿠팡 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배송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다시 멤버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쿠팡의 미션인 어떻게 쿠팡 없이 살았을까가 현실화된 거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한국 쿠팡 사업의 마진 증가입니다. 2025년 3분기 프로덕트 커머스 사업의 조정 에비타 마진은 1년 전보다 2%나 늘어난 8.8%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금 창출 능력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주된 이유는 활성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적을 때는 쿠팡 직원이 트럭을 몰고 한 아파트에 와서 택배 한 개를 배송합니다. 그리고 또 10분을 운전해서 다른 아파트에 가 한 개를 배송합니다. 기름값과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딱 봐도 배송 효율이 안 좋죠. 그런데 지금의 쿠팡처럼 고객 수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이제 쿠팡 직원이 한 아파트에서만 택배 50개 이상을 배송합니다. 기름값과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처리 물량이 50배 이상 늘어났죠. 원가가 떨어지고 매출이 올라가니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마진 개선의 이유는 많습니다. 쿠팡은 이미 전국에 수십 개의 물류센터와 수백 개의 물류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고객이 늘어나서 매출이 커질수록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비가 분산돼 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떼어올 때 가격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고 쿠팡 플랫폼 내에서 판매자들의 광고비도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하는 쿠팡 사업의 마진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 불과 이틀 전인 11월 29일 알려진 개인정보 노출 사건입니다. 이날 쿠팡은 고객 3,370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은 전체 매출 중 0.2%만 정보 보호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존의 1.4%, 카카오의 0.7%, 그리고 네이버의 0.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시장은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SK텔레콤은 고객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과징금 1,34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쿠팡의 피해 규모가 SK텔레콤보다 크고 쿠팡의 2024년 연매출이 41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허나 ISMS-P 인증을 받은 만큼 감경 요소를 적용하면 5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쿠팡을 그만 사용하겠다는 등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대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대만의 사업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현재 모습이 한국 사업의 초창기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2010년에 설립되어 2023년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3년이 지나서야 수익화에 성공했다는 뜻인데 대만의 경우 2021년에 진출해 이제 겨우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처럼 대만 사업도 수익화까지 10년 넘게 걸린다면
빨라도 2030년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대만에 재투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마존처럼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75%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쿠팡에 5년에서 6년간의 장기 투자가 의미가 있을지 고민을 한 번씩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대만에는 쇼피, 라쿠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닝콜 Q&A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이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걱정이 됩니다. 이상 쿠팡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이 많이 생각납니다. 통신 3사 중 압도적인 1위였던 SK텔레콤은 올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시장 점유율과 실적은 떨어졌습니다. 3분기 배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가는 부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나서야 과징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쿠팡 주가가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과징금 액수와 4분기 실적을 체크하면서 신중히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쿠팡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